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습니다. 열심히는 했는데 결과가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을 때. 남들은 다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을 때. 그럴 때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길이 맞는 걸까? 그만두는 게 나을까? 그 답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때로는 뚝심 있게 밀어붙이는 게 맞을 수도 있고, 때로는 결단력 있게 멈추는 게 맞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더 쉽지 않은 고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 역시 우리 모두가 살면서 마주치는 그 질문에 대해 고민하면서 해답을 찾아갑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옛날 경상도 안동 땅에 김씨성을 가진 한 선비가 살고 있었다. 그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며 집안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다. 그 재산은 논이 150마지기 남짓 되었고 그 논에서 해마다 쌀 300석가량이 거두어졌다. 김씨는 안동 고을에서도 살림이 넉넉한 편에 속했다. 그에게는 오래 품어온 뜻이 하나 있었다. 바로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르는 것이었다. 그는 뜻을 이루기 위해 한양으로 올라가 과거 시험에 여러 차례 응시하였으나 번번이 낙방하고 말았다. 시험에 거듭 떨어지자 그가 생각하기를 안동 같은 시골에서 글만 읽고 공부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과거에 급제하기 어려울 듯 했다. 김씨는 문득 어머니의 생전 말씀이 떠올랐다. 재산을 함부로 쓰지는 말거라. 그러나 뜻이 있다면 끝까지 물러서지 말고 도전하렴. 그리하여 그는 안동을 떠나 한양으로 올라가기로 마음먹었다. 그곳에서 제대로 공부를 해보고자 한 것이다. 고향을 떠나 한양에 머물며 글을 더 배우려면 무엇보다도 미천이 필요했다. 김씨는 먼저 논 50마지기를 팔아 한양에서 머물며 공부를 이어갔다. 그러나 한양에서 더 배운 뒤 치른 과거 시험에서도 그는 끝내 낙방하고 말았다. 의기소침해진 그가 어느 날 주막에 들어가 술잔을 기울이고 있으니 그 모습을 지켜보던 주모가 한마디 말을 건넸다. 아유, 요즘 세상에 혼자 공부만 해서야 과거 붙기는 어림도 없다더라고요. 돈 있는 집 자제들은 시관하고도 아름아름 연을 맺고 지낸다 합디다. 시관이란 과거 시험을 주관하며 합격과 낙방을 가르는 책임을 맡은 관리였다. 주모의 말은 곧 아무리 글 공부를 해도 연줄이 없이는 과거에 급제하기 어렵고 벼슬길에 오르기란 더욱 힘들다는 뜻이었다. 김씨 역시 주모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세상의 모든 선비가 그런 방법으로 벼슬에 오르는 것은 아니었겠으나 시험이 열릴 때마다 이미 내정자가 있다는 소문은 늘 떠돌고 있었다. 그러나 김씨에게는 그런 연줄을 매수할 만한 돈도 없었다. 그러니 그에게 남은 길은 딱 하나, 남들보다 훨씬 뛰어난 학문과 문장을 쌓는 것뿐이었다. 김씨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되뇌었다. 바꿀 수 없는 형편을 탓해 무엇하랴. 논 150마지기만 해도 결코 적은 재산은 아니다. 과거를 꿈꾸지 않고 안동에서 분수에 맞게 살았다면 사는 동안 부족함 없이 지낼 수도 있었을 것이니 말이다. 나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이를 부러워할 것도 시기할 것도 없다. 그저 내 배움이 모자란 탓이니 더 애써보는 수밖에. 이후 김씨는 남아있던 논 100마지기마저 팔아 과거 시험 공부에 다시 매달렸으나 안타깝게도 결과는 모두 낙방이었다. 그동안 공부에만 매달리느라 모아두었던 재산을 모두 써버린 김씨는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예전에는 고향 안동에 집도 있고 논도 있었으나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제는 어떻게든 벌이를 하며 살아가야 할 텐데 안동으로 돌아간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남의 집 논밭일을 거두는 것밖에 더 있겠는가? 그러느니 차라리 한양에 머무르며 지금껏 배운 글이라도 써먹는 것이 낫겠다. 한양에는 자식들 교육에 힘을 쓰는 집안도 많으니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김씨는 한양의 어느 시위 집에 몸을 의탁하게 되었다. 시위란 임금을 가까이에서 모시며 신변을 지키는 일을 맡은 사람으로 오늘날로 말하자면 경호원과 같았다. 때는 숙종 임금 시절로 임금은 밤이 되면 시위를 데리고 몰래 도성 안팎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는 일을 즐기곤 하였다. 시위는 그때마다 임금을 모시고 삼천리 강산을 야행하곤 했던 것이다. 김씨는 이 시위의 집에 머물며 그의 자식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대가로 먹고 자며 지낼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주인인 시위가 김씨를 찾아와 다급한 얼굴로 말을 꺼냈다. 김 선생, 오늘 저녁에는 나 대신 임금님을 좀 모셔주시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병환으로 누워 계시던 우리 어머님 말이오. 오늘 끝내 세상을 떠나셨소. 아이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맙소. 허나 오늘도 임금님께서는 출행을 하려 하실 터인데 내가 돌아가신 어머님을 방에 그대로 모셔둔 채 나갈 수는 없는 처지가 아니겠소.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해야 하니 선생이 나를 대신해 오늘 하루만이라도 임금님을 모셔줄 수 있겠소? 부디 부탁하오. 김씨는 뜻밖의 부탁에 깜짝 놀랐다. 내가 임금님을 직접 뵙게 된단 말인가? 벼슬길에는 한 번도 오르지 못한 자신이 살아가며 임금의 용안을 가까이서 뵐 날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임금을 직접 모신다니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신이 과연 시위 노릇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다. 이에 집주인 시위가 말했다. 평소 행차와는 달리 암행에는 큰 변고가 생기는 일이 드무니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돼오. 그 말을 듣고서야 김씨는 마침내 그 부탁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어둠이 깔린 저녁, 김씨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궁궐 안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숙종 임금은 김씨를 포함해 4사람 남짓한 아주 적은 수행만을 거느리고 말을 타고 조용히 길을 나섰다. 한참을 야행하던 중 어느 언덕에 이르러 임금은 말을 멈추고 내렸다. 임금이 말했다. 여기서 닭주 한 잔 하고 가면 좋겠구나. 임금은 술을 단숨에 들이킨 뒤 시위들에게도 권하였다. 너희도 한 잔씩 마시거라. 술잔을 기울이는 시위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피던 임금의 시선이 문득 김씨에게 머물렀다. 너는 어째 낯이 익지 않구나. 예, 전하. 실은 오늘 제가 대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대리라니 무슨 말이냐? 김씨는 혹여 자신 때문에 집주인인 시위가 책망을 받을까 염려하여 조심스럽게 사정을 아뢰었다. 자신은 본래는 글을 공부하던 선비로 사정이 있어 한양에서 시위의 집에 머물며 그의 자녀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마침 오늘 시위의 어머니께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 어쩔 수 없이 대신 나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였다. 그렇다면 알겠다.
자, 다시 길을 가보자꾸나. 다행히 임금은 더 묻지 않았고 일행은 다시 말을 몰아 길을 나섰다. 그렇게 얼마를 더 가다 모퉁이 하나를 돌아서자 야심한 밤중에 불이 환히 밝혀진 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임금은 흥미가 있는 듯 그 집 옆에 말을 세우고 말하였다. 저 집은 무슨 일로 이 밤중까지 불을 밝혀두었는지 가서 한번 살펴보고 오겠다. 시위들이 동행하려 하자 임금은 다른 이들은 모두 물리게 하고 이상하게도 김씨에게만 따라오라 손짓하였다. 두 사람은 집 가까이 다가갔다. 임금이 눈짓을 보내자 김씨는 손가락에 침을 발라 문풍지를 살살 문질러 작은 구멍을 냈다. 임금이 먼저 그 구멍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더니 이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김씨에게도 한번 들여다보라 하였다. 김씨가 조심스레 들여다보니 방 안에는 다소 민망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언뜻 보아도 여든은 훌쩍 넘어 보이는 노인이 이제 막 16쯤 되었을 듯한 소녀를 앞에 두고 술상을 버려놓고 있었던 것이다. 정황으로 보아 둘은 막 혼인을 치른 사이인 듯하였다. 아마도 나이 많은 신랑이 제물을 들여 어린 신부를 맞이한 것이라 짐작할 수 있었다. 아무리 그렇다 하나 나이 차이가 너무 크구나. 손녀뻘 될 아이를 아내로 맞다니. 김씨가 문풍지에서 눈을 떼자 임금은 말없이 돌아가자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이 다시 일행에게 돌아가는 길에 임금이 김씨에게 물었다. 그래, 너는 글을 가르친다 하였지. 글을 좀 배웠느냐? 예, 전하. 배우긴 하였으나 말씀드리기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하하, 배움의 정도에 부끄럽고 말 것이 어디 있느냐. 자, 내가 운을 하나 띄울 터이니 네가 시를 한번 지어보거라. 뜻밖의 말씀에 김씨는 몹시 놀랐으나 놀란 기색을 숨기고 대답했다. 예, 전하. 아는 데까지 지어보겠습니다. 첫 글자는 신랑랑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씨의 머릿속에는 방금 들여다본 방 안의 광경이 떠올랐다. 그가 천천히 읊었다. 이팔 소녀 구구랑. 이팔 소녀는 16의 소녀요. 구구랑은 99의 신랑이니 어린 신부를 맞이한 늙은 신랑을 가리킨 말이었다. 임금은 크게 웃음을 터뜨리며 다음 문자를 불렀다. 단장할 장. 증증백발 대홍장. 증증백발은 백발이 빼곡한 노인을 이르는 말이요. 홍장은 붉은 홀리의 단장, 곧 젊은 신부를 뜻하는 말이었다. 늙고 늙은 백발 노인과 곱게 단장한 젊은 신부를 선명하게 대비한 구절이었다. 임금이 다시 운자를 불렀다. 뜻의. 양모 금기고 정의. 이는 우러러 사모하는 마음을 지금 이 정에 기대어 붙인다는 뜻으로 늙은 신랑이 나는 진정 그대를 사모하고 있다고 점잖게 말하는 모습을 빗댄 것이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젊음을 향한 집착과 욕정이 숨김없이 드러나 있었으니 이를 고운 말로 비틀어 풍자한 구절이었다. 마침내 임금이 마지막 운자를 불렀다. 아가위 당. 이화 비전당입니다. 이화 비는 백꽃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이르는 말로 백꽃은 어리고 여린 처녀를 뜻하였다. 당은 이에 비해 성숙하고 나이든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니 젊은 여인이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늙은 남자에게 시집가게 된 처지를 아름답고도 애달픈 말로 드러낸 것이었다. 임금은 호탕하게 웃으며 김씨에게 말했다. 참으로 아름다우면서도 날카로운 시루다. 너는 과거를 볼 뜻은 없느냐? 전하, 실은 과거를 여러 차례 보았사오나 번번이 낙방하여 제 학문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구나 하고 스스로 단념하고 있었사옵니다. 그러하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아라. 사나흘 뒤에 별과가 열릴 터이니 그때 응시해 보도록 하여라. 명심하겠습니다, 전하. 오늘 밤 암행이 네 덕분에 매우 즐거웠다. 다른 시위들은 웬만한 말 한마디도 받아치지 못해 심심하기 그지없었는데 말이다. 과분한 말씀이옵니다, 전하. 그렇게 하여 김씨는 집으로 돌아왔고 나흘 뒤 열린 별과 시험에 응시하였다. 시험장에 들어서 과제로 내걸린 글자 4자를 보는 순간 김씨는 마음속으로 이미 결과를 알 수 있었다. 그 글자는 다름 아닌 신랑랑, 단장할 장, 뜻의, 아가위, 당이었다. 김씨는 그동안 갈고 닦아온 문장을 주저함 없이 써내려 갔다. 그는 높은 벼슬아치들과의 연줄도 없었고 재물을 써가며 길을 트려 한 적도 없었다. 다만 논을 모두 잃고서도 한양에 머물러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붓을 놓지 않았을 뿐이었고 우연처럼 찾아온 임금과의 대면이라는 자리에서 그동안 쌓아온 학문과 문장을 숨김없이 드러냈을 따름이었다. 재산을 다 잃은 와중에도 때를 기다리며 그 뜻을 놓지 않은 결과 그토록 기다리던 기회가 그를 찾아왔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김씨는 마침내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그는 평생 바라던 대로 벼슬에 올라 이름을 세상에 알렸고 훗날 고향에 내려와 편안한 여생을 보냈다고 한다. 신비한 502 잡화점이 후속편 먹는 안경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주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가득, 재미와 유머, 지식까지 한 번에. 아기자기한 그림들 덕분에 글밥 많은 책을 못 읽는 아이들도 술술 읽어내려간다는 후기들이 있었는데요. 재미있게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독서 습관이 길러지니 일석이조. 스튜디오 은젤 창작도서 신비한 502 잡화점 먹는 안경편. 증정품은 초판 한정으로 제공되니 지금 바로 전국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뭔가 비밀 재료를 사용한다는 것 같아요. 비밀이니까 쉿! 이건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우리 아이의 독서 습관을 위한 달빛 이야기 극장 민담편 도서도 잊지 마세요.